자, 고조 유방. 자, 유방이 죽고 여태우의 아들이었던 유영이 희제로 즉위했어요. 자, 근데 이 여태우는 유방이 평소에 예뻐했던 척부인을 굉장히 미워했죠. 그래서 척부인의 아들 유여의를 먼저 짐독으로 죽인 다음에 자, 그 척부인마저 죽였죠. 근데 굉장히 끔찍하게 죽였죠. 막 누나를 뽑고 맞아. 벙어리가 되는 약을 먹이고 귀를 지지고 막 팔다리를 잘라서 인간 모로 만들었어요. 이런 자, 척부인을 인간? 네, 맞아요. 희재가 이 얘기를 자, 자기 엄마 여태우가 그 척부인을 그렇게 잔인하게 만들어버린 걸 보고 충격을 받았죠. 그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잃고 술이랑 여자만 이제 가까이 했다 그랬죠. 자, 혜재가 금방 죽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 혜재가 아들이 없었는데 여태우가 그 당시 그 궁궐에 사는 어린 아이들 아무나를 이제 데려다가 황제로 꾸민 다음에 얘를 이제 혜재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짜 황제를 세웠죠. 자, 그러면서 유방이 세운 원칙을 깼죠. 유방은 유시성을 가진 사람만 제후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제 유시성 말고 여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막 제후로 임명돼요. 자, 여태우가 무려 15년 동안이나 권력을 휘두르면서 이제 그 최고 권력자 노릇을 했죠. 그러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검은 개 한 마리가 여태우 겨드랑이 무는 꿈을 꿨다 그랬죠? 자, 꿈에서 깼더니 그 꿈에서 개한테 물렸던 자리가 이제 부풀어 오르면서 종기가 나기 시작을 했고, 결국 여태우가 죽었죠. 여태우 죽은 다음에 여씨들이 잠깐 동안 천하를 쥐락펴락 했는데, 상고조의 공신들, 상호를 무너뜨렸던 그 공신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여씨들을 몰아내고, 한 고조 유방의 네 번째 아들, 유항을 새로운 황제로 세웠어요. 자, 고조의 아들 유항, 이 사람이 한나라의 문제였죠? 자, 우리 고조의 원칙적인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나라를 세웠으니까. 태 태조 고황제라고 불렸죠? 유방은. 여기서 태조는 이게 무슨 칭호라 그랬죠? 묘호라 그랬죠? 묘호. 종묘에 올리는 위패에 붙이는 칭호. 고는 뭐죠? 고? 이거는 시호라 그랬죠? 묘호나 시호나 공통점은 죽은 사람한테 바치는 칭호죠. 근데 묘호는 누구한테만 올릴 수 있어요? 태 황제한테만 올릴 수 있죠. 시호는 네, 황제든 신하든 인물한테 올릴 수 있는 거죠. 이순신 장군 왕이 아닌데도 충무라는 시호를 받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고조는 우리 그냥 그 태조 고황제라고 불러서 원래 한태조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맞는데 태조라고 잘 안 부르고 이 시호랑 묘를 짬뽕해가지고 고조라고 많이 부른다 그랬죠. 네. 이거를 나중에 이제 우리 배우겠지만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렇게 고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냥 고조가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원칙적으로 맞는 표현은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고조에 이어서 혜제가 황제가 됐는데 혜제는 황제 노릇을 잘 못했죠. 그래서 묘호를 받지 못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묘호를 받은 황제가 이황제예요. 고조의 네 번째 아들 유황. 자, 유황이 받은 묘호 뭐죠? 태종이었죠. 이때부터 원칙이 하나 생기는데 나라를 건국한 황제들한테는 어떤 묘호를 올려요? 태조를 올리는 거예요. 태조 왕건, 태조 이성계, 그렇죠? 자, 근데 그 태조의 업적을 계승한 사람들, 이어받은 사람들한테 어떤 묘호를 올려요? 태종이란 묘호를 올리게 되는 거예요. 계승한 사람들. 자, 유황은 통치를 아주 잘해서 죽을 때 아주 그 나라를 통치 잘했다 해가지고 문이라는 시호를 올려요. 한 문제. 자, 문제는 23년 동안 황제 노릇하면서 정치를 잘했다 그랬죠? 고조 유방이 수도 장안을 두고 나머지 지역들을 다 나눠 유씨들에게 나눠줬죠. 원래 한신, 뭐 팽월
이렇게 성이 다른 제후들이 있었는데 다 유씨로 바꿨잖아요, 유방이. 기억나죠? 자, 요런 시스템을 장안과 수도 주변은 9년제를 했고 여러 제후국들한테 나라를 세우게 해줬다 그래서 이걸 무슨 제라고 불러요? 궁국제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 문제가 황제를 하고 있을 때 유방이 세웠던 여러 제후들이 슬슬 이제 뭔가 황제한테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랬죠? 자, 특히 말 안 들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오나라였죠. 자, 오나라 왕 유비의 아들이 이 장안에 왔다가 그 문제의 아들이었던 훗날 경제가 되는 유계랑 오왕의 아들이 뭐를 뒀어요, 같이? 바둑을 뒀죠. 바둑을 뒀는데 유계가 지니까 물러달라 그랬죠, 한 수. 근데 안 물러줬죠. 자, 거듭 얘기했는데 안 물러주니까 유계가 화가 나가지고 바둑판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던져서 오왕의 아들이 이걸 맞고 죽었다 그랬죠. 자, 그래서 굉장히 오나라 왕은 이 장안에 있는 문제 황제한테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아졌고 이때부터 이 그 장안으로 들어오질 않았다 그랬죠. 자, 그러다가 그 바둑판을 던졌던 유계가 황제가 됐어요. 이 사람이 한나라의 6대 황제 경제예요, 경제. 자, 경제 때는 드디어 이 유시성을 가진 제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오나라, 초나라가 중심이 된 5초 몇 국의 난? 19? 7국이죠. 7구나. 자, 5초 7국의 난을 당시 주발의 아들이었던 주화부, 양나라 효왕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경제를 도와가지고 겨우겨우 이거를 한나라가 이겼죠. 자, 그래서 제후들을 모두 힘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제 경제의 아들 철, 유철이 즉위해요. 유철의 묘호가 뭐였어요? 세종이었죠, 세종. 아. 세종? 세종이란 묘호는 아무나 받는 묘호가 아니라 그랬죠. 정말 뛰어난 업적을 넘긴 왕이나 황제에게 올리는 묘호가 세종이란 말이에요. 자, 이 세종 한무제. 자, 무제가 즉위한 다음에 여러 제후들의 힘을 빼는 작업을 해요. 대표적으로, 자, 삭번령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번이 제후들이 가진 땅을 얘기하죠. 이 제후들의 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삭제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황제의 땅을 넓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추운령. 이 은은 은혜 은자죠. 추는 쫓는다는 뜻이에요. 황제가 내린 은혜를 쫓는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뜻인데 이게 뭔 얘기냐면 자, 보통 제후 왕들이 자기 넓은 땅이랑 이런 군사들을 자기 여러 자식들 중에서 큰아들한테 물려준다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 그 나라나 군사를 큰아들이 고스란히 물려받으면서 세력이 나눠지질 않고 하나로 온전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대대손손. 이게 중앙에 있는 한나라 황실에는 위협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보통 제후 왕들이 여러 부인 통해서 자식들이 많잖아요. 그 여러 자식들한테 땅을 다 어떻게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나눠주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후 왕이 가진 땅덩어리들은 땅덩어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 그렇죠. 작아지겠죠. 이렇게 점점 하나하나씩 마이크로하게 작아질 거 아니에요. 여러 땅덩어리 쪼개지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제후들의 힘을 빼기 위한 정책이 이 추운령이에요. 자, 이제 제후들의 힘이 많이 빠졌어요. 이제 무제는 뭐를 할 수가 있게 됐죠? 전국적으로? 과거에 진시 황제가 했던 것처럼 독재. 그러니까 독재를 하려면 지방을 제후들에게 맡길 게 아니라 관리들에게 맡겨야겠죠. 이제 진시 황제 때처럼 한나라는 다시 전국적으로 뭘 실시하게 됐어요? 군현제를 실시하게 됐어요. 자, 9년에는 누가 파견돼요? 제후가 파견돼요? 관리가 파견돼요? 관리가 파견되죠? 관리는 제후 왕들과 달리 황제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어떻게 해버릴 수 있어요? 교체해버릴 수가 있죠. 그리고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공무원들이잖아요. 제후 왕들처럼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유철이 이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강력한 한나라를 물려받고 9년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해요.
자, 그러면서 세금이 전국에서 많이 거치게 되고, 이제 한나라가 돈도 많이 거치고 하다 보니까 그 돈 군사에 투자해가지고 굉장히 군사적으로 막강해진단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그 무제 때 업적을 쭉 얘기를 할게요. 다시 저기 23페이지로 가보세요. 드디어 이렇게 자, 무제가 이제 황제가 됐어요. 이제 무제는 누구를 가장 닮고 싶어 했냐면, 자, 진나라의 시황제를 가장 닮고 싶어 했어요. 자, 진나라 시황제는 우리 폭군으로 알려져 있지만, 물론 폭군이었던 것도 있죠. 뭐 여러 그런 모먼트도 있는데, 진시황제가 남긴 일단 가장 중요한 업적은 뭐예요? 뭐, 입자통을 그 전에 춘추 전국의 그 혼란한 상황을 전국을 통일했죠. 육국을 다 멸망시키고. 그죠? 그리고 전국에 뭐를 설치했죠? 군과 현을 설치해서 관리를 보낸 다음에 다 다른 지역의 이런 지역들을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통치했죠. 그리고 반란이 일어날까 봐 전국을 계속 어떻게 했어요? 순행했죠. 그러면서 이 지역 저 지역 글자가 다른데 글자를 다 어떻게 했어요? 통일했죠. 그리고 도로를 깔고 그리고 도량형이라는 길이재고, 부피재고, 무기재는 이런 단위들도 다 통일을 해버렸죠. 네. 수레바퀴, 폭 이런 것들 다 통일해가지고 물자, 운송, 유통 이런 것도 다 원활하게 만든 사람이 진시황제란 말이에요. 자, 이런 진시황제를 담고 싶어 했던 사람이 한 무제고 실제로 이거보다 더 뛰어난 업적들을 이제 남기게 되는데 자, 진시황제는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뭘 하냐면 일단은 자기를 부를 칭호를 정하게끔 하죠. 이전에 춘추전국 시대 때까지는 제나라 왕, 뭐 진나라 왕, 오나라 왕, 왕이 제일 높았잖아요. 자,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칭호를 만드는데 두 글자 뭐였죠? 다음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 시작했죠. 그래서 시황제잖아요. 그리고 진시황제가 두 번째로 한 일이 다른 역대 왕들은 할 수 없었던 최고의 제사를 지내기로 해요. 자, 먼저 하늘의 신에게 먼저 제사를 지내는데 당시 저 지금 그 제나라 땅 산둥반도 지역에 가면 태산이라는 큰 산이 있어요. 그 태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요. 자, 이거를 봉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봉. 자, 그다음에 그 태산 바로 아래에 양보산이라는 조금 낮은 산이 있어요. 그 양보산에 가가지고 땅에다 제사를 지내요. 자, 이거를 선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선. 자, 그렇게 해서 역대 임금들은 그 진시황제 빼고는 아무도 못했던 하늘과 땅에 제사 지내는 그 의식, 뭐를 행사한다? 봉선을 실시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봉선을 하려고 보니까 진시황제가 죽고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벌써 6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봉선이라는 의식을 사실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한무제가 봉선을 성대하게 수행하려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야, 그러면 진시황제 때 봉선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60년이 지난 거니까 그때 20대, 30대였으면 지금 80살, 90살 정도로 살아 있을 수도 있죠. 이게 발도 안 돼서 못 살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라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는데, 자, 이때 이거를 찾는데, 그, 열심히 찾았던 사람이 당시 이 한나라 황실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관직에 있었던 그 관직이 이제 태사공이라는 관직이에요. 이 태사공 관직에 있었던 사마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그 이제 무제한테 명령을 받고 봉선을 어떻게 하는지를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찾아요. 근데 사마담은 이때 그냥 혼자 다닌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데리고 다녀요. 그 아들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에요. 성이 사마씨예요. 마담 마천이 아니라 사마씨고 이름이 담천이에요. 네. 자, 그래서 사마천은 아버지 덕에
당시에는 이렇게 전국 여행하고 돌아다니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나라에서 세금 지원 받아가면서 나라에 있는 온갖 방방곡곡 웬만한 지역들은 다 돌아다녔어요. 제나라, 연나라,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 그 춘추전국 시대 때 그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있었던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 문화, 경제, 정치, 여러 가지들을 다 보고 배워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는 마침내 사마담이 봉선에 대한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 노인들을 만나가지고 그 정보를 잘 모아요. 그리고는 무제한테 봉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상소를 올리게 되고 무제가 성공적으로 하늘과 땅에다 제사를 잘 지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 TMI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태사공이라는 관직은 뭐를 기록하는 관직이라 그랬죠? 역사를 기록하는 관직이라 그랬죠. 자, 근데 역사를 기록하려면 역사학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종이. 맞아. 1차원적이네. 맞아요. 펜, 종이도 필요하고 또 펜, 펜, 아, 또 붓, 아, 붓, 뭐 또 네. 지혜. 그죠? 지혜가 어디 담겨 있어요? 네. 머리. 책에 담겨 있죠. 책. 옛날 사람들이 남긴 옛날 사람들은 죽지만 그 사람들이 글자를 남기잖아요. 그거는 전해져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뭐 지금 인영이가 종이 얘기하고 했는데 이 당시 때는 아직 종이 발명 전이었어요. 책은 저번에 나중에 이거 그쵸 소화 얘기할 때 했죠. 나무에다가 이걸 이제 쓴 다음에 이걸 칼 같은 걸로 파가지고 기록을 하거나 뒤늦게 이제 붓이나 먹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가지고 여기다 썼는데 아무튼 그 책에 기록된 것들을 열심히 읽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모으고 해가지고 새로운 역사 기록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책 자체가 이 당시에는 굉장히 흔했을까요? 귀했을까요? 엄청 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것도 그 황제가 살고 있는 그 궁궐에 있는 도서관 아니면은 제후 왕들이 살고 있는 그 왕실의 도서관 외에는 웬만하면 책을 구하기도 어렵고 책이 굉장히 귀했어요. 근데 이 사마담은 태사공이라는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황실의 도서관을 자유자재로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 여기 독서실도 있고 여기 도서관에 책들 마음대로 웬만하면 이용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시대에 그 유일하게 그 도서관, 황실 도서관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다? 사마담이다. 사마담이 얼마 있어서 죽고 요 당시 때는 보통 아버지 관직을 아들이 이어받는 게 전통이었기 때문에 사마천이 태사공이 돼요. 네. 자, 사마천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할 거고요. 자, 무제는 진시황제를 본받으면서 진시황제보다 하나 더 나은 황제가 되고 싶었어요. 자, 당시 여기 마침 지도가 있으니까 진시황제가 유일하게 애를 먹었던 오랑캐가 있어요. 그래 몽염이랑 부소를 보내가지고 이거 막으라고 했죠. 아, 흉노. 흉노가 있었죠. 네. 자, 진시황제만 애 먹은 게 아니라 한나라 고조도 애를 먹었었죠. 자, 우리 저 흉노한테 포위당해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고조가.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고조가 이 저 화봉공주를 흉노에게 계속 시집을 보내게 되죠. 금이랑 은이랑 비단 같은 것들 겨우 포위해서 이제 풀려난 대가로 바치면서. 자, 이런 외교 관계를 두 글자로 뭐라고 했어요? 화친이라고 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한나라는 흉노에게 여전히 화봉공주를 보내면서 매년 금이랑 은이랑 비단 같은 것들을 보내면서 여전히 이렇게 흉노에게 머리를 숙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무제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흉노를 공격해가지고 이 화친이랑 관계를 깨버리고 이걸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막 군연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세금도 잘 거치고 하게 되니까 군사력에 모든 투자를 해가지고 흉노를 온 힘을 다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해요. 현재 그쵸? 한무제가 60년 동안 황제를 하는데 60년 황제 재위 기간 내내 계속 흉노랑 전쟁을 해요. 자, 나라 창고가 한무제 처음 즉위했을 때 식량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창고인데 그리고 돈이나 식량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한무제가 이제 재위에서 내려올 때쯤 죽을 때쯤 돼가지고는 그 창고가
텅텅 비었을 정도로 모든 전쟁의 그런 비용 이런 것들을 흉노와의 전쟁에 이제 주로 투입을 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판정승. 자, KO승이 아니라 무슨 승? 판정승. 그러니까 완승이 아니라 흉노를 멸망시키지는 못하고 흉노를 그만. 그죠 힘을 좀 빼고 그 전에 이제 화범공주를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적어도 무제 시기 동안은 안 보낼 수 있게끔 겨우겨우 우세로 만들어 놓는 데까지는 성공을 해요. 근데 이 흉노 원정의 영웅들, 이 영웅들이 위청이란 장군, 위청은 한무제가 사랑했던 여인 위황후의 오빠였어요. 그러니까 외척이죠. 그리고 위청의 또 조카이면서 유명했던 장군, 20대 초반에 용맹한 맹장 곽거병. 한나라 황실의 관직에서 제일 높은 장군직은 대장군직이고 그 아래는 표기장군이에요. 자, 이들의 활약으로 자, 흉노를 이제 정벌하는 데 성공을 하는데 자, 이들 활약만 가지고는 이제 흉노 정벌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무제가 흉노의 저 서쪽 편에 살고 있는 대월지란 나라가 있었어요. 이 대월지는 흉노에게 매번 공격을 당해가지고 심지어는 대월지 왕이 잡혀서 흉노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다음에 대월지 왕의 그 두개골, 해골 있죠? 그죠? 이 해골을 흉노 선우가 자기 요강으로 쓰고 있었어요. 왕관님 뭐예요? 그 오줌 싸는 그쵸? 그 여기 이건 좀 심하다. 그 자기 용변 보는 그 화장실로 쓰고 있었다고. 걸어. 대월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굴욕적이죠. 너무 치우. 그리고 흉노가 너무 미웠어요. 자, 그래서 이 한나라는 대월지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흉노를 같이 칩시다 라고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대월지로 간 사신이 장건이라는 사람. 누구? 장관. 장건이 이 대월지로 가는데 이 가는 길이 엄청 척박했어요. 여기가 다 사막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길을 장건이 갔던 이 길을 무슨 길이라고 한다? 사막길이라고 불렀어요. 대월진 지금 무슨 나라예요? 대월지에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 들어봤어요? 네, 중앙아시아에 있던 나라? 왜 그렇게 갔어요? 네, 그죠? 네. 인도 위에 있던 아프가니스탄, 뭐 키르기스탄, 그 스탄자 붙은 나라들 있죠. 이슬람교 믿는. 네. 그 못 사는 나라들. 자, 그 나라들. 네. 자, 아무튼 여기 이제 장건이 갔던 이 길은 이 다 대부분 사막이었어요. 타클라마칸 사막이라는 사막인데 사막에는 황량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어디에 사람이 살 수 있죠? 사막에서? 지금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살 수가 있죠. 자, 사막 한가운데 여기 오아시스가 있는 곳, 자, 이 곳을 중심으로 여기에 또 조그만 도시 국가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역사에서 그냥 오아시스 국가라고 불러요. 자, 타클라마칸 사막에 있는 그 여러 오아시스 주변에 있는 무슨 국가들? 오아시스 국가들. 이 오아시스 국가들을 따라가지고 장건이 갔던 이 길을 사막길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 사막길로 중국의 특산품이었던 비단이 거래됐기 때문에 이 길을 무슨 길이라고도 불렀어요? 짠. 비단길. 영어로는 실크로드라고 불렸죠. 장건이 이 험한 사막길을 가다가 흉노가 보낸 자, 이 군인들에 의해서 장건이 어떻게 됐을까요? 잡혀요. 그 다음에 흉노로 끌려가요. 그 다음에 무려 장건이 여기서 10년을 넘게 흉노에서 억류 생활을 해요. 근데 흉노는 말을 풀어놓고 기르죠. 그래서 감시가 느슨해졌을 때 장건이 그 말을 타고 여기를 탈출해요. 그 다음에 자기 원래 목표대로 어디로 갔을까요? 이 대월지로 가요. 자, 대월지로 가서 대월지 왕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황제가 흉노를 같이 치고 싶어 하는데, 자, 흉노를 같이 치는 게 어떻겠느냐. 과거 당신들의 원수니까.
대월지 왕의 대답. 노. 자, 흉노가 지금 지도상으로 선이 좀 멀게 그렸는데, 자, 흉노는 우리랑 더 가깝고, 한나라 너희는 우리랑 멀다 이거예요. 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흉노가 우리를 또 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 텐데, 우리는 그거를 막아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월지 왕의 대답은 결국은 노. 장건은 헛수고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장건이 어쩔 수 없죠. 이 돌아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또 잡혀요. 그리고 7년 동안 또 억류 생활을 해요. 자, 근데 이번에는 흉노에서 야, 너도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흉노 여자를 장건에게 결혼을 시켜줘요. 장건이 여기서 흉노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낳고 산단 말이에요. 자, 되는 거야? 근데 장건은 황제의 명령을 잊지를 못했죠. 그리고 고향인 한나라를 잊지를 못해가지고 또 탈출을 해요. 자, 그리고 장안으로 도착을 해요. 자, 이미 검은 머리일 때 출발했던 장건이 돌아왔을 때는 무슨 머리가, 흰 머리가 됐다 그래요. 자, 그렇게 돼서 이 장건은 결국은 대월지를 끌어들이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장건이 왔다 갔다 한 이 길로 이후에 수많은 그 비단 상인들이 비단을 사고 팔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장건이 개척한 이 길은 무슨 길이라고 불린다? 비단길, 실크로드라고 불린다. 자, 그리고 이 뒤에 지도 보세요. 25페이지. 자, 무제가 여기 보시면 대월지란 나라 있죠? 지금의 그 아프가니스탄, 여기 인도 위에 있는 나라죠. 여기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자, 이 대월지로 파견한 사람이 누구라고? 장건. 네. 이 길이 무슨 길? 사막길. 혹은 뭐라고 불린다고요? 비단길. 자, 한 무제가 흉노를 원정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 위청, 그리고 젊은 장군 곽거병. 곽거병의 최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줄게요. 네. 흉노가 이 곽거병이 20대 초반에 막 용맹하게 달려들면서 흉노 군대를 무찌르니까 이 곽거병을 어떻게든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당시 그 흉노에서 그 전염병이 돌아요.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죽는단 말이에요. 자, 그 가축을 만약에 전염병이 돌 때는 시체를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태워야 돼요. 자, 그래 생각하고 대답해. 자, 그런데 자, 이 시체를 태워야지 그 병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태우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흉노가 전염병이 돌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자, 죽은 가축들 있죠. 이 가축을 강에다가 버려요. 그럼 강물이 어떻게 될까요? 오염되겠죠. 자, 이때 곽거병의 군대가 흉노 군대를 쫓아가지고 그 전염병으로 그 오염된 그 강이 있던 그 지역에 도착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멋모르고 그 흐르는 강물을 곽거병과 곽거병의 군인들이 면모금을 마셨어요. 자, 근데 이게 탈이 나가지고 곽거병이 계속 안 좋다가 결국은 안타깝게 죽는단 말이에요. 잔머리 하나 줬네. 너무 허무하네. 자, 이렇게 해서 20대 초반에 그 젊은 장군, 표기 장군 곽거병은 죽는다. 네. 자, 이제 무제는 흉노를 저 몰아낸 거에서 만족을 안 하고, 자, 이제 또 다른 나라들을 이제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요 지역에 있던 나라. 자, 요 지역에 과거 진시 황제가 전국을 통일했을 때, 진시 황제가 요 중국의 서남 쪽을 다스리려고 관리들을 보냈어요. 이때 파견한 된 관리가 조타라는 관리였어요. 네. 이름이 뭐라고요? 좋다. 조타. 네. 자, 근데 조타가 요 지역에 파견된 다음에 요 지역에 있던 그 민족을 월족이라고 불렀거든요. 무슨 족?
그래서 우리나라가 있었어. 맞아요. 이 월나라, 춘추전국 시대 월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월족을 조타가 이제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한 다음에, 자, 요 지역을 차지했어요. 자, 근데 마침 진시 황제가 죽은 거예요. 자, 진시 황제 죽고 나서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죠. 자, 이때 항우랑 유방이 막 중국에 싸우잖아요. 자, 요 시기를 우리 역사에서는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넘어가는 시기, 진한 교체기라고 불린단 말이에요. 이 진한 교체기에 요 지역을 장악한 조타가 자, 다른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진나라 관리잖아요. 진나라에서 돌아오려면 돌아와야 되고 진나라에서 세금 내려면 내야 되는데 멀잖아요. 지금 중국은 혼란하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나라를 세워버려요. 자, 남쪽의 월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나라? 남월이란 나라를 세운다. 월남쌈? 당시 조타가 진나라 관리로서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일단은 진나라로 오고 가는 관문 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관문을 닫아요. 그 다음에 내가 황제가 됐다고 황제 즉위식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네, 그쵸, 그쵸,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가지 않아요. 자, 그리고서는 여기 황제를 칭하는데 이 남어를 이제 영문 표기로 좀 옮겨 쓰면은 이 남은 그냥 남 이렇게 쓰고 월은 뒤에 이렇게 쓰거든요. 비엔나? 그죠? 이 남어를 거꾸로 하면 월남이 되죠? 자, 이게 오늘날의 무슨 나라? 베트남이에요, 여기가. 비록 경수 막사나. 네, 무슨 나라라고요?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의 시족격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남어랑 누구다? 조타. 네, 이름이 조타예요. 네. 자, 그리고 나서 한나라가 세워지고 고조, 희제, 그리고 문제, 경제 이런 황제들이 연거푸 즉위하다가 이제 누가 즉위했어요? 한나라. 7대 황제. 무제가 즉위했죠. 무제는 남월이 여기서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면서 여전히 그 세금 자기들에게 조공도 안 바치고 복종 안 하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 그래서 한무제가 이 남월을 공격해 들어가요. 자, 이때 남월이 저항은 했지만 한무제의 군대가 너무 막강해가지고 결국은 멸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나라는 그냥 돌아가지 않고 여기다가 9개의 군을 설치해요. 뭘 설치했다고요? 군. 자, 이 군을 설치한 다음에 여기다 관리들을 보낸다고. 그리고는 한나라가 여기를 이제 직접 지배하기 시작해요. 이로부터 1000년 동안 베트남은 중국의 지배를 받게 돼요. 몇 년 동안? 천년. 1000년 동안. 그러다가 나중에 960년대, 그러니까 10세기 후반에 겨우겨우 중국으로부터 오랫동안 중국이랑 투쟁을 하다가 독립을 하게 된다고. 자, 베트남은 중국의 몇 년 지배를 받았다고요? 천년. 1000년 지배를 받아요. 그러다가 또 500년 만에 중국의 저 명나라라는 나라한테 또 지배를 받아요. 그렇게 또 400년 동안 명나라 중국 지배를 또 받다가 이번에는 요 당시 이제 이 프랑스란 나라 들어봤죠? 프랑스가 여기 청나라가 지배하고 있던 베트남에 와가지고 이 베트남을 또 지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집에 나는. 자, 그렇게 해서 이 저 베트남은 1000년을 중국, 또 다시 400년을 중국, 그리고 또 100년을 어느 나라에게? 프랑스에게 식민 지배를 받아요. 자, 그러다가 프랑스와의 식민 지배를 끝낸 사람이 호치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호치민이 중심이 돼가지고 베트남 독립동맹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프랑스랑 전쟁을 벌여서 겨우겨우 독립을 또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이란 나라가 또 여기를 지배하려고 하죠. 당시 사회주의로 변할 것 같은 베트남에 자본주의를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군대를 보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베트남 사회주의자들과 미국 간에 또 전쟁이 벌어져요. 이게 그 유명한 월남전. 베트남전이라고 들어봤어요? 이거를 또 베트남이 이겨요, 져요. 베트남이 글쎄 미국을 이기죠. 베트남은 덥죠. 덥다 보니까 정글이 많죠. 그죠? 그죠? 쭈꾸리에서 숨어 있어. 자, 베트남은 홈그라운드고 하다 보니까 미군이 아무리 화력이 좋고 뭐 무기가 좋고 해도 여기 지리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더운 날씨나 이런 데 적응이 안 돼가지고 결국 미국이 막대한 군사력을 투자했지만 베트남한테 이겼다 졌다? 졌어요. 베트남은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여기다 국군을 설치하고 이때부터 베트남은 1000년 동안 중국 지배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당시 한반도 남부에 진이라고 불리는 조그만 나라가 있었어요. 이 진은 우리 진시황제 그 진이 아니에요. 진국이라고 불리는 조그만 나라가 있었는데 요 남방 지역과 한나라가 무역을 했어요. 자, 근데 이 한나라와 진국 사이에 있는 나라가 하나 있죠. 무슨 나라가 있어요? 조선이란 나라가 있었죠. 이 고조선이라고 불리는 거는 우리 태조 이성계의 조선이 더 뒷시대의 조선이기 때문에 더 옛날 옛적 조선이라 그래서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당시 때는 그냥 조선이라고 불렸어요. 자, 근데 봐봐. 아까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넘어가는 그 혼란한 시기에 여기 연나라란 나라가 있었는데 이 연나라에 살고 있던 누군가가 조선으로 흘러 들어가요. 진한 교체기의 혼란한 시기에 연나라에 살고 있던 만이라는 사람이 조선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름이 많이에요? 이름이 만이에요. 그냥 그 연나라 사람 만이라고 사기에 기록돼 있는데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그냥 근거도 없이 이 사람 성을 위라고 붙여요. 자, 여기 연나라 지역에서 조선으로 위만이라는 사람이 넘어왔어요. 당시 고조선의 왕은 준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준왕한테 위만이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내가 고조선의 국경을 수비를 할 테니까 나한테 수비대장을 맡겨달라 그래요. 준왕이 그걸 덜컥 믿고 위만을 수비대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위만이 알고 보니까 배신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결국 국경 지역에서 세력을 키운 위만이 준왕을 남쪽으로 쫓아내버려요. 그리고는 이 지역에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자기가 차지하는데 나라 이름을 바꾸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조선을 우리는 무슨 조선이라고 불러요? 위만 조선이라고 부른다고. 자, 위만 조선은 중국의 한나라와 남방의 요 진국 사이에서 중개무역. 그러니까 한나라 사람들이 물건 팔라고 가지고 오면 수수료 받아가지고 진국에 넘겨주고 진국 사람들이 물건 가져오면 수수료 받아서 한나라에 넘겨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돈도 많이 벌고 강력한 철제 기술 통해 가지고 군사력도 막강해진단 말이에요. 자, 근데 한무제 입장에서는 이게 여간 안이 꼽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자, 이 육지와 바다 양쪽을 통해 가지고 고조선을 공격해 들어간다고. 당시 이 위만조선, 고조선의 수도는 왕검성이라는 곳이었어요. 어디? 강동도. 왕검성. 현재 어디예요? 왕검성은 지금 북한의 수도 평양. 평양이었죠. 이 왕검성을 지키고 있던 고조선의 왕은 위만의 손자였던 우거왕이었어요. 자, 우거왕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한나라 군대에 맞서서 싸워요. 우거왕은 주전파였어요. 이거는 뭐 하자는 파예요? 주장한다, 싸우는 걸 주장하는 파였다고. 자, 근데 아무리 그래도 한나라가 너무 힘이 강력했고, 자, 한나라에서 항복하면 이것저것 해주겠다고 하니까 거기 꾀임에 넘어간 평화론자들이 있었어요. 조선상 노인, 니계상 참, 이름이 특이하죠? 장군 왕겹. 자, 이런 사람들은 평화, 한나라에 항복하자는 걸 주장하는 주화파들이었어요. 자, 여기서 계속 갈등을 벌이다가 결국은 주화파들이 우거왕을 암살시켜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주전파였던 우거왕이 죽으면서 자, 이제 고조선이 쉽게 망하나 싶었는데 이 주전파 중에 성기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이 끝까지 싸울 걸 주장해가지고 1년 동안 왕검성에서 더 버텨요. 하지만 결국은 성기도 주화파들 손에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결국은 주전파들이 다 죽으면서 왕검성은 1년 만에 한나라에게 함락이 되고 멸망한다고. 자, 이렇게 해서 한무제가 이 지금 고조선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자, 이 지역에 그냥 가지 않고 또 뭘 설치했을까요? 4개의
군을 설치해요. 이게 한나라가 세웠다는 4개의 군, 뭐다? 한사군이에요. 특히 제일 중요했던 고조선의 옛 수도, 이 평양에, 왕검성에는 낭랑군이라는 걸 설치를 해요. 뭘 설치했다고요? 낭랑군. 따라 해봐요. 뭘 설치했다고? 한강. 야, 한국사 배운 애들은 지금 화각 나와야 되지 않냐? 야, 고조선 멸망한 다음에 낭랑 설치했다는 거 우리 배웠죠? 기억 안 나요? 자, 이때 고조선이 이렇게 멸망하고 나서 중국 사람들이 한반도를 장악하게 된 거예요. 한반도 사람들은 이게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싫었겠죠. 여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해요. 가장 한반도 북부에 부여라는 나라. 들어봤어요? 자, 그리고 부여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주몽이란 사람이 고구려를 건국했죠. 그죠? 선생님. 어, 항상. 갔다 와. 그리고 옥저, 동해. 자, 이런 나라들이 요 시기에 등장을 하고요. 자, 우리 아까 고조선의 준왕이 위만한테 쫓겨가지고 남쪽으로 쫓겨왔다 그랬죠. 자, 고조선의 준왕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남쪽에는 마한, 변한, 진한. 한이 몇 개예요? 3개. 사만이라는 그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무제는 고조선도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한무제 때 얘기를 쭉 하는데, 자, 23페이지. 이거 지금 한무제 계속 전쟁이죠. 흉노랑 전쟁, 고조선이랑 전쟁, 남월이랑 전쟁, 돈이 많이 들었겠죠? 자, 처음에 한무제 제위 초반에 곡간이 꽉 차 있었는데, 자, 곡간이 텅텅 비게 돼요. 이거 어떻게든 다시 메꾸려고, 자, 소금, 철, 이런 것들을 상인들이 못 팔게 하고, 나라에서 독점한 다음에, 나라에서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전매제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자, 나중에는 소금과 철만으로도 모자라서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것도 뭐예요? 물 또 말고 술이죠, 술. 염, 염은 뭐죠? 염? 소금이죠. 철, 주. 이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점. 독점 판매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염철주 전매제. 자, 근데 이거 이러다 보니까 이거 조금 이게 소금이든 술이든 철이든 팔던 개인적으로 팔던 상인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대부분 몰락을 해요. 왜냐하면 나라가 이런 것들 다 뺏어가니까. 상인 못 먹고 살라고. 그죠? 그리고 이 소금, 철, 술 가격을 낮게 받으면 나라가 이익이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무리해가지고 가격을 올려가지고 판 거예요.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기분만 나빠? 기분 나쁜 정도로 끝나요? 굶어요. 망하죠. 그죠?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데, 철이 얼마나 중요한데. 자, 소금도 나는 그죠? 자, 그래서 이때 백성들의 원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한나라는 가장 전성기인 시절에 이제 가장 그 뭔가 멸망 단계에서 나타날 만한 그런 말기적인 조짐이 동시에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점점, 네, 백성들의 삶이 고달파지기 시작을 했다. 자, 한나라가 흉노랑 계속 전쟁을 벌이는데, 무제가 그렇게 원했는데도 흉노가 결국 멸망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이제 흉노와의 전쟁이 조금 시들시들해지고 저렇게까지 흉노랑 전쟁을 해야 돼? 라는 여론이 조금씩 생길 무렵에 이릉이란 장군이 자, 한 손을 번쩍 들면서 제가 흉노랑 멋지게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나온 거예요. 당시 무제는 이제 흉노와의 전쟁 얘기만 들어도 발을 빼는 장군들에게 실망했었는데 젊은 이릉이란 장군이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서니까 어땠을까요? 기분 좋. 기뻤겠죠. 자, 그래서 이릉이 이제 그 흉노와의 전쟁에 나서는데 자, 이릉은 좀 더 많은 군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좀 많이 달라 그랬는데 무제의 답. 자, 빌려줄 군대가 5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릉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 5천 명이라도 좀 빌려주십시오 하고 5천 명을 데리고 흉노와의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흉노와의 첫 전투에서 맞닥뜨린 흉노의 병사가 3만 명이었어요. 이게 맞아? 아니야, 그거? 자, 3만 명은 다 기병, 이게 뭐야? 5천 명은 다 보병. 헐, 싫었다. 그냥, 상대가 되는 전투예요? 아니요. 아니, 자, 그런데도 이릉이 자, 수도 없이 이 3만 명의 기병이랑 싸워가지고 몇 번을 이겨요. 자,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하면은 자기 10배의 힘을 낸다 그러죠? 자, 그걸 몸소 실천한 사람이 이릉이에요. 그래서 예상외로 잘 싸웠어요. 자, 이렇게 잘 싸우는 걸 고군분투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고군분투를 고군입니다. 군 죄송합니다. 고군분투. 자, 이릉이 이렇게 고군분투를 하다가 결국은 5천여 명이 다 죽어요. 자, 이릉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랑 그렇게 싸웠을까? 원래 충성을 다해야 되는 유교 윤리대로라면 이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릉의 군주는 누구예요? 무죄죠, 무죄. 자, 무죄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다 죽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자결? 목숨을 끊어야 되죠. 네. 근데 이릉은 어떻게 했을까요? 항복을 해요. 응? 흉노에게. 네. 그리고 흉노에서 벼슬도 받고 산단 말이에요. 너무 이상한데? 자, 무죄가 진짜 속된 말로 빡이 쳤어요. 야, 씨. 아니, 이 새끼가 군대까지 빌려줘가지고 지금 지가 나서겠다고 해가지고 군대도 빌려주고 보내줬는데 몇 번 싸우다가 자살 안 하고 항복을 한다고? 야, 저 이릉 가족들 다 데리고 와. 데리고 갔어야지. 그죠? 가족 못 데려가죠, 미쳐. 가족들 다 어떻게 한다고?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사마천이 다시 나왔죠. 네. 자, 나서요. 이릉은 너무 적은 군대로 지금 많은 흉노 군대들을 향해서 용감하게 싸웠다. 할 거를 다 하고 결국은 진이 다 빠지고 자, 군대가 다 죽은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한 거죠. 가족들까지 다 죽이는 거는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라고 이릉을 변호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무죄가 화가 잔뜩 나 있었다 그랬죠. 그죠? 자,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네. 이때 이제 무죄가 사마천에게 벌을 내려요. 자, 벌은 선택의 여지가 있었어요. 1번 죽는다. 사형, 네가 죽어. 2번, 거시기 아니요. 기 2번 왜 뽑힌다. 사형 안 당하려면 속전이라는 걸 하면 돼요. 근데요. 저도요. 돈 내고 이제 풀려나는 거. 속전 50만 냥. 잠깐만요. 이 얼마였죠? 만냥이 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50억? 50억 내면 죽는 거 면해주겠는. 왜 이게 속전을 실시했냐면 전쟁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들 돈 내면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사마천에게는 하나의 선택지를 더 줘요. 하형보다 조금 낮은 단계의 형벌. 자, 궁형. 아. 근데 자, 이 궁형은 거기 저 남자 성기를 자르는 거. 제가 더 아픈데요.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거 아니에요? 사마천이 세형 당할 수는 없었고 돈은 없었어요. 자, 그래서 궁형을 택해요. 언제는 이거. 자, 여기를 잘리죠. 자, 그렇게 되면 보통은 여기 잘리면 그 당한 사람들은 그 친구들이 집에 그 비단 있죠, 비단. 비단 끈 이런 것들을 선물로 준다 그래요. 그 잘린 사람한테. 왜 선물로 줄까요, 그거를? 저요, 옥매라고. 그죠? 너무 치욕적이니까 목매서 자결하라고 비단으로 된 끈, 가는 길이나마 그 비단이라는 그 명품 천으로 목을 감고 가라고 비단천을 선물로 주는데 사마천이 자살하지를 않아요. 여기가 잘렸지만 자, 살아남고 자, 자기 아버지랑 전국 방방곡곡 여행 다녔다 그랬죠. 그리고 자기는 황실 도서관을 드나들면서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 바탕으로 역사책을 쓰기 시작해요. 선생님, 네. 여기, 거기 생가 잘리면은 어디로 화장실을 가요? 자, 이게 잘리게 되면 조심을 그 못하지. 네, 그래도 요도가 다 잘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변을 볼 수는 있다 그래요. 근데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염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형을 당한 사람들은 상처가 아물다고 하더라도 금방 죽을 확률이 높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공형을 하는 과정에서 피가 또 많이 나가지고 죽는 경우도 많다 그래. 지금 도 이따 죽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사마천은 남은 살아있는 기간 동안 이제 역사책을 쓴 거예요. 어. 자, 그 역사책이 사마천에 소리. 요 시험에 낼게요. 네. 제가 몇 년이에요? 이때가 사기를 쓴 해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진 않아요.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 넘어가는 전후라고만 알려져 있어요. 그 사마천장이 그 1층 도서관에 있던데. 있어요. 읽어보시면. 요 다음 시간에 사마천의 사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 두세요. 여기까지.